환자분 이 치아 뽑지 않고 살려 쓰려면 재신경치료 받으셔야겠어요. 에? 신경치료는 치아를 죽이는 거잖아요. 신경치료 한번 받아서 이미 죽은 치아인데 그거 다시 한번 쓰려면 다시 한번 신경치료 받으라고요? 2번 죽이면 이빨이 살아나나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투스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신경치료 그리고 재신경치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통 환자분들한테 신경치료 받으라고 하면 대단히 싫어합니다. 요새 유튜브 보면 제목이 내 가족이라면 절대로 신경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 이유 같은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어그를 끌기 위함이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신경치료가 나쁘다고 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신경치료는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하는 치아를 죽이는 것이기도 하고 해당 치아를 뽑지 않고 살려서 쓰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신경치료가 뭔지 설명이 먼저 필요한데, 신경치료는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을 회복시키는 치료가 아니고 제거하는 치료인데, 좀 더 정확히는 신경이 아니라 치수 조직을 제거하는 겁니다. 치수는 영어로 펄프라고 하는데, 코코넛같이 단단한 과일을 먹을 때 그 과일의 껍데기 안쪽에 있는 과육, 말랑말랑한 과일 살들을 펄프라고 해요. 치아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은 단단한 조직인 범랑질이나 상아질로 되어 있습니다. 범랑질 같은 경우에는 뼈보다 단단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두독뼈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제일 바깥쪽엔 단단한 조직인 범랑질을 지나서 상아질, 그리고 그 내부에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 펄프, 치수입니다. 그리고 치수는 신경치료라고 말하는 것만큼 신경도 들어있지만 대부분은 혈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과에서 치료하는 병이 충치, 치수염, 치주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다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맞지만 충치는 충치염이란 말은 쓰진 않죠. 치아염이란 말도 쓰지 않고요. 염이란 말은 염증인데 충치에 염이란 말을 붙이지 않는 이유는 염증은 혈관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감염 반응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충치는 치아의 가장 바깥쪽, 혈관이 없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치아의 파괴를 말하고, 치주염, 풍치나 치수염, 신경치료가 필요한 질환은 증상이 생기게 되면 부풀어 오르고 열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염증의 치료는 원인을 모두 다 제거하는 것, 감염 조직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충치가 심해서 치수, 신경이 오염됐고 죽었을 때 해당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신경치료를 하고, 그렇게 신경치료를 했던 치아가 다시 시간이 지나서 재감염이 일어나면 재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경치료를 일단 한번 받은 치아는 대부분 환자가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뼈가 굉장히 많이 녹고, 그래서 치아가 흔들리고 굉장히 상황이 안 좋게 돼서 붓게 된 다음에야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오신 분 중에 정말로 뼈가 많이 녹았는데 다행히 신경치료만으로 해결이 됐던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진 사진입니다. PFM 크라운은 10년보다 훨씬 더 전에 받았다고 했고, 그때 신경치료도 같이 치료받으셨다고 합니다. 잇몸 부분의 색깔을 보면 다른 부분 잇몸과 달리 좀 더 보라색으로 볼 수 있고, 잇몸 뿌리 쪽 부분이 한번 구멍에 뚫려가지고 고름이 나왔다가 아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원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면 단단한 뼈들은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이 치아만 뿌리 끝에 검은색이 굉장히 크게, 치아 크기보다 훨씬 더 큰 검은색을 볼 수 있습니다. 저만큼의 뼈가 녹은 겁니다. 3차원 CT 사진으로 보게 되면 정면에서 봤을 때 치아 뿌리 쪽이 옆에 있는 치아를 거의 침범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구멍이 나는 걸 볼 수 있고, 측면에서 봐서도 뿌리 끝에서부터 치아의 머리 부분까지 거의 다 뼈가 녹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상태에서는 치아의 흔들림도 심해가지고 이걸 과연 살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남아있는 뼈의 양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도 뼈가 없으면 임플란트 검은색이 그대로 비쳐서 올라오기 쉽고 잇몸이 내려가기도 쉬워서 어떻게든 발치를 한다 하더라도 염증을 약간 줄이고 나서 하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재신경치료를 먼저 시도하기로 합니다. 재신경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보철물 크라운을 철거합니다. 크라운을 철거하고서 안을 살펴보면 치아가 전체적으로 많이 까맣게 바뀌어 있습니다. 내부가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나서 봉쇄하기 위해서 넣어놨던 레진 코어를 제거하고 충치를 같이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레진 코어를 제거하는데 기존의 레진 코어를 모두 제거하지 않고 재신경치료를 시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량만 제거했는데, 시간이 오래돼서 레진 코어의 접착력도 떨어졌기 때문에 레진 코어가 저렇게 쉽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는 신경치료면 저렇게 구멍을 뚫었을 때 먼저 피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치수 조직은 대부분 신경과 혈관으로 이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거는 신경치료를 이미 했기 때문에 피가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존의 신경치료를 마무리할 때 썼던 가타퍼처, 고무 같은 재료로 봉해두었던 해당 재료를 제거합니다. 해당 재료는 모두 까맣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치아의 길이를 재고 기존에 충전해놨던 근관충전제가 모두 오염되어 있어서 오염된 근관충전제를 모두 제거하고 나서 뿌리 끝 쪽으로 감염을 찾아 들어갑니다. 이때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는 피고름입니다. 처음에 보셨던 엑스레이에서 까맣게 보였던 염증 조직 안쪽이 대부분 다 피고름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피고름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재신경치료는 하루 만에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신경치료가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다시 레진 코어를 해주고 크라운을 씌워줘야 되지만 앞니가 없는 상태로 환자분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앞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존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레진 코어를 모두 제거하고서 레진 코어를 새로 제작해줍니다. 그리고 신경치료는 종료하지 않은 상태로 임시치아를 만들어줘서 환자분이 사회생활에 이상이 없도록 한 뒤에 그 다음번 내원입니다. 저는 두 번째 어쩌면 재신경치료가 끝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니는 어금니와 달리 신경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신경치료 종료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경우에는 치료를 다 종료해본 경험이 있어서 두 번 정도면 재신경치료가 끝날 걸로 판단하고 기대를 가지고 재신경치료를 하는데 해당 치아의 뿌리 쪽을 손으로 살짝 눌러봤더니 안에서부터 지난번에 빨간색과 달리 노란색 고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그 리듬에 맞춰서 고름이 꿀렁꿀렁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에 고름이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원래는 이 상태에서 NaOCl이라고 하는 락스하고 같은 감염원을 살균해주고 녹여내는 약재를 이용해가지고 해당 부분을 담궈놓는데 지금 고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해당 고름을 계속 식염수로 씻어내주고 있습니다. 고름이 올라오면 해당 고름을 씻어내고 약재를 넣어놔서 감염원을 녹여내고 다시 또 고름이 올라오면 식염수로 세척해주고 다시 또 약재를 넣어놓고 이 과정을 30분 이상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신경치료가 종료되려면 이때 내부가 깨끗하게 더 이상 고름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30분이 아니라 1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고름이 계속해서 나와서 이날 신경치료를 마무리하는 건 포기하고 세 번째 내원에 오십니다. 세 번째 내원 때에도 똑같이 진한 색의 노란색 고름이 나옵니다. 다만 통증은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고름이 계속 빠지라고 식염수로 계속 세척해주고 일부는 주사기를 이용해서 고름을 조금씩 빼내고 식염수로 세척해주고 소독약제로 염증을 녹여내주고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세 번째에도 고름이 계속 나와서 다시 1시간 정도 치료한 다음에 네 번째 내원 때 오십니다. 다행히 네 번째 내원 때 오셨을 때 코 밑에 꿀렁꿀렁한 느낌, 열감, 치아의 흔들림은 대부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네 번째 내원 때 더 이상 고름이 안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자주 오진 못하고 되게 2주 만에 한 번씩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고름이 안 나오는 걸 완전히 확인한 다음에 신경치료를 마무리, 근관충전을 시행합니다. 신경치료의 종료는 엑스레이 상에서 염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관충전, 비어있는 공간을 메꾸고 레진 코어를 해주고 크라운까지 해서 다시 완전히 봉쇄를 시켜가지고 감염원이 없어지면 그때 뿌리 끝에 있는 염증이 낫는다고 기대를 하고서 그때 치료를 종료합니다. 염증이 엑스레이에서 사라지려면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지나야 되고 그때까지 크라운 치료를 완료해주지 못하면 다시 한번 치아가 부러지거나 재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 과정에서 내부에 오염이 없는 게 확인되면 신경치료를 마무리, 근관충전을 시행합니다. 신경치료를 마무리했을 때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그닥 큰 변화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신경치료를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이분은 레진 코어 뿐만 아니라 파이버 포스트까지 해줍니다. 파이버 포스트 없이 레진 코어만 해주게 될 경우에는 해당 레진 코어가 치아가 분리될 수가 있고 그 말은 치아가 부러지는 것 같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지금처럼 남아있는 치아 양이 부족하면 포스트를 통해서 치아를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염하고 통증 문제 때문에 재치료를 하였지만 그래도 처음의 상태보다 더 낫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임시치아를 한번 만들고 임시치아 모양이 마음에 들어서 지르코니아 크라운까지 완성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로 더 재밌고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2달에 걸쳐 4번 동안 신경치료를 마무리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처음에 비해 구멍의 크기가 조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염증을 해서 생겼던 뼈의 소실이 이 바깥쪽에서부터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6월달 초진 상태에서 2개월 뒤 2021년 8월달 신경치료 종료한 뒤의 모습, 그리고 6개월 뒤에 정기 체크 때의 모습입니다. 6개월 뒤에는 처음에 보였던 골소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골선실이 거의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차원 사진상에서도 처음에 굉장히 커다랬던 치아 사이즈보다 컸던 염증 조직이 2달 정도 지났을 때 검은색이 조금 옅어진 것을 볼 수 있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검은색 사이즈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상에서도 뺨 쪽은 거의 완전히 뚫려있고 혀 쪽까지 거의 뚫려있던 사진에서 2달 뒤에 뿌리 안쪽에서부터 조금씩 하얀색으로
뼈에 씨앗이 되는 고량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고 6개월이 지났을 때는 뼈판의 가장 바깥과 안쪽이 모두 채워지고 심부, 내부 중앙에서부터 서서히 하얀색으로 뼈가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개월 뒤에는 신경치료가 필요했던 뼈가 많이 녹았던 흔적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신경치료는 치아를 죽이는 것이고 재신경치료는 치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신경치료라는 말 자체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치아 내부에 있는 치수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염 조직을 제거함으로써 통증을 줄여주고 염증 반응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신경치료 혹은 재신경치료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치아 신경을 제거하니까 치아를 죽인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흔들림을 줄여주고 통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임플란트로 가지 않고 다시 한번 치아를 살렸을 수도 있는 치료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치료가 갖는 두 가지 특성, 보다 정확히는 통증과 염증의 조절이 신경치료 혹은 재신경치료의 목표입니다. 재신경치료로 치아 뿌리 끝에 생긴 커다란 염증을 조절해서 다행히 발치까지 가지 않게 한 사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치과의사 투스맨이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